네, 이제 마지막 챕터 6장의 와이어리스 앤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6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와이어리스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또 모바일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와이어리스와 모바일 네트워크가 거의 동일한 네트워크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건 내가 물리적인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선이 없는 형태의 링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말을 하고 모빌리티라고 하는 건 그 사용자들이 계속 움직인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무선의 그 링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엔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 인터넷 전체의 그 시스템에서 어디를 구성하고 있냐면 이 코어 부분하고 엣지 영역으로 나눠봤을 때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는 이 엣지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국에 이 코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뭔가 패킷을 다시 다른 네트워크를 전송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실제 이 무선 랜이라고 하긴 그렇고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호스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랩탑이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실제로 여기에 뭐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베이스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AP, 액세스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받고 싶을 때 늘 베이스 스테이션을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이 자기를 통해서 와이어드 네트워크에 커넥트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타워라고도 얘기를 하고 액세스 포인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실제 이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 그거를 우리가 와이어리스 링크라고 합니다. 실제 선이 있는 건 아니고 뭔가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뭐 주파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신호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 스테이션까지 그 모바일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백본까지도 연결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셀룰라이트 같은 경우가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까지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이어리스 링크는 대부분 이 네트워크 자체를 다들 여러 호스트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쉐어드 링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멀티플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도록 이 쉐어드 링크를 누가 언제 액세스할까 이거를 조절을 하는 코디네이트 하는 그런 프로토콜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똑같이 그냥 막 얘기를 하며 데이터를 전송하고 하면 중간에 데이터가 뭐 컬리전이 발생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간섭 때문에 섞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절을 해주는 프로토콜들이 필요하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링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전송 속도나 또 그 녀석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 그 디스턴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와이어리스 링크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리스 링크들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와이어리스 링크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정해놓은 표준이 실제로 IEEE 802.11이라고 하는 그 뭐 표준 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런 뭐 와이어리스 링크는 뭐 이 정도의 속도를 지원을 해야 되고 얘는 커버리지가 얼마나 되고 이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어떻게 주고받아야 돼 라는 그런 프로토콜을 이제 막 적어놨는데 옛날에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매체 뭐 어떤 안테나라든지 주파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물리적인 매체도 다양할 테고 그러다 보면 특성이 다양하니까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동작할지를 정의하는 것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패밀리를 이루고 있어요. 어떤 거는 뭐 빠른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해놓은 프로토콜도 있고 뭐 조금 느린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셋들을 다 우리가 IEEE 802.1을 스탠다드를 따른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쪽을 한번 볼게요. 이쪽을 기점으로 해서 이 왼쪽 부분은 와이파이, 그러니까 즉 굉장히 소규모 인도어 10에서 30m 정도 커버리지를 갖는 와이파이 영역에 대한 내용이고 이 오른쪽은 셀룰러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3G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이쪽을 살펴보면 보시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는 가장 초창기 때 이제 많이 사용했던 거는 802.11b였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속도가 5에서 11 정도 메가bps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만든 게 G예요. G 때가 되면서 수십 메가bps가 됐고 어떤 커버리지도 조금 더 이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11M이라고 하는 버전이고 이거는 굉장히 데이터 속도가 200메가bps 정도로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이제 이 와이파이 쪽을 보면 커버리지는 굉장히 작은 대신에 그래도 속도는 전반적으로 다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반면에 셀룰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게 커버리지는 좀 크죠. 막 수십 킬로미터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이것도 이런 순서대로 발전을 해왔는데 초창기 때는 2G, 2G폰 그죠? 기억이 나시죠? 이때는 이 그 네트워크의 속도가 뭐 0.56 메가bps니까 1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뭐 멀티미디어라든지 이런 거를 전송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해서 이 시기에는 보이스만 전송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3G 네트워크망이 생기면서 전송 속도가 뭐 4메가bps 정도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을 전송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이제 4G 정도의 LTE 뭐 이쪽으로 오면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티미디어를 전송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와이어리스 링크들이 존재를 하고 그에 맞는 프로토콜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쨌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는 또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드는 뭐냐면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예요. 이거는 뭐냐면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으면 모든 엔드 유저가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을 때 무조건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베이스 스테이션에서부터 이제 얘가 이 코어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베이스 스테이션을 통해서 막 이렇게 전송을 하다가 어느 날 얘가 이사를 가가지고 아니면 어디 이제 뭐 여행을 가느라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서비스해주는 베이스 스테이션이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가 호스트 해주던 애가 이쪽으로 넘어갔어 라고 이제 이쪽 베이스 스테이션에게 뭔가 넘겨주는 그 작업을 우리가 핸드오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핸드오프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구조로 동작하는 거 말고 애드헉 방식으로도 와이어리스 네트워크가 동작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저쪽에랑 뭔가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원래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서는 뭔가 베이스 스테이션한테 보내면 걔가 어떻게든 해줬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옆에 애한테 그걸 보내요. 그럼 옆에 친구는 또 옆에 애한테 보내고 옆에 애는 또 옆에 애한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걸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라고 하냐면 애드혹 네트워크, 애드혹 모드로 동작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노드는 only transmit to other nodes within link coverage. 내가 지금 보냈을 때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요 안에서만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쪽 멀리까지 가려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릴레이 형식으로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노드들은 자기 자신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막 라우팅 기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이 엔드 호스트들은 라우팅 기능이 전혀 없죠. 내가 베이스 스테이션 아니면 게이트웨이 라우터한테 보내면 그 친구가 이제 뭐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저쪽까지 전달을 해야 되니까 라우팅 기능들도 막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를 조금 분류를 해보자면 일단 동작 방식에 따라서 인프라스트럭처와 노 인프라스트럭처로 구별이 된다고 했어요. 이 인프라스트럭처는 베이스 스테이션, 즉 AP라는 게 있어서 그 친구한테 내가 일단 보내면 그 친구가 다 보내주는 거죠. 이 인프라스트럭처 구조에서도 우리가 싱글 홉과 멀티 홉스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싱글 홉이라고 뭐 하는 건 뭐냐면 호스트가 베이스 스테이션에 바로 한 홉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와이어리스의 대부분이 이런 구조죠. 와이파이라든지 셀룰러 네트워크라든지 요건 이제 와이브로거든요. 이런 구조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노 인프라스트럭처는 뭐냐면 내가 베이스 스테이션이 없고 내 커버리지 안돼 있네 하고 나하고 이렇게 통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걔하고밖에 내가 커넥션을 맺을 수밖에 없고 저쪽으로 보내려면 걔가 뭘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통신 방식은 애드헙 네트워크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블루투스 네트워크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내 키보드랑 내 컴퓨터가 통신을 해서 뭔가 주고받는다. 선이 없이. 그럴 때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는 게 아니죠. 둘이서만 뭔가 커버리지 안에 있어야지만 또 동작을 하고 그러한 네트워크보다 블루투스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싱글홉. 그 다음에 이제 멀티옵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자면 베이스 스테이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티옵스다. 이건 뭐냐면 호스트가 있다. 내가 뭔가 저기 그 네트워크에다 뭔가를 패키지 받고 보내고 하려면 베이스 스테이션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베이스 스테이션까지 갈 때 뭔가 굉장히 세브럴한 와이어리스 노드를 거쳐서만 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시를 그냥 아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엔드 호스트들이 막 그냥 산간지방 엔드 호스트들이 있는데 그 호스트들이 굉장히 스팔스해요. 막 드문드문 살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내가 뭔가 기지국을 그러니까 뭔가 무선으로 네트워크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내가 싱글 홉으로 그 친구들이 다 접속할 수 있도록 베이스 스테이션을 세우려고 하니까 뭐 이거는 뭐 한 집 걸로 한 번씩 내가 기주고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코스트 측면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그 릴레이를 해서 여기 사는 애는 몇 개를 건너오면 베이스 스테이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스팔스한 애들이 하나의 베이스 스테이션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멀티홉으로 구성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메시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뭐 그런 경우에 인프라스트럭처이자 멀티홉스인 구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홉들이 있는데 서로 통신할 때 근데 이제 그 베이스 스테이션도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뭐 마넷이라든지 바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넷이라고 하는 건 모바일 네트워크고요. 바넷은 비어클 애드헉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마넷이라고 하는 건 모바일끼리 서로 이제 통신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한 원만끼리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서 막 이게 통신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런데 베이스 스테이션은 없어요. 이런 환경. 이게 어떤 환경이냐면 어떤 재난 지역 같은데 구조 대원들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 갑자기 베이스 스테이션을 만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구조 대원들끼리는 뭔가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구조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에 마넷이라는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제 뭔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도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넷은 자동차들끼리 뭔가 내 주위 상황을 각자 습득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네트워크. 이게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베이스 스테이션이 없고 자기네들끼리 막 통신을 하는데 싱글업도 아니고 멀티업도 이렇게 전송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와이어리스 링크에서 컬리전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와이어리스 링크는 선이 있는 링크하고 대비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호의 강도가 내가 이렇게 그 선을 와이어리스 링크를 따라서 흘러갈 때 그 신호가 급격하게 로스가 되는 감소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와이어드 링크도 내가 신호를 보내서 막 이렇게 타고 가는데 하도 오래 가면 그 링크가 약해지겠죠. 그렇지만 와이어리스 링크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와이어리스 링크는 다른 소스하고 막 이렇게 보내면 뭔가 인터피어런스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그 라디오 신호를 와이어리스 링크 같이 라디오 무선 주파수를 막 이렇게 보냈는데 가던 도중에 오브젝트를 만나요. 오브젝트를 만나면 장애물이 딱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걔가 뭔가 반사가 되거나 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에 뭔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되게 늦게 도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뭔가 거기서 다시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오버헤드도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와이어리스의 링크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는 이런 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쉐어드 링크이기 때문에 컬리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제 뭐 그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있는 애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보내는 매체가 링크가 쉐어드인 거죠.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A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B가 같이 얘기를 하면 뭔가 신호가 간섭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뭔가 그 두 신호가 충돌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래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뭔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할 때 이 링크상에 다른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이걸 이제 보내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방식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A는 막 내가 얘기하려고 보는데 지금 보면은 B가 뭔가 데이터를 실었던 거는 보여요. 그런데 B가 지금 데이터를 보내지 않아서 내가 아무도 이 링크에는 사용을 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막 데이터를 보내요. 그런데 실제로 저 산 넘어 내가 보지 못한 C가 데이터를 막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은 그거를 이 산에 가로막혀가지고 내가 신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 C가 이 링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어드 링크에서 내가 컬리전이 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안 보낼 때 보내야 되는데 그게 잘 동작하려면 누가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는 이게 정말 물리적인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만 신호가 안 와서 나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줄 알고 계속 보내는데 실제로 저쪽에 가보면 B 입장에서는 얘도 막 신호를 보내고 얘도 막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컬리전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는 C가 안 보내는 줄 알고 나는 막 신호를 보내죠.
C도 A가 신호를 안 보내는 줄 알고 막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딘가 중간에서는 신호가 두 개 다 막 오고 있기 때문에 컬리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CDMA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호를 뭔가 보낼 때 똑같은 신호를 이렇게 보내지 않고 데이터를 실어 보내는데 그 데이터를 어떤 특정한 코드를 사용해서 인코딩을 하고 또 실제 받은 애도 특정한 코드를 사용해서 디코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여러 개 중에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방식이 CDMA죠. 이게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었어요? TDMA도 있죠. 시간을 분할해서 그냥 정해놓는 거죠. 너는 5초마다 보내, 나는 10초마다 보낼게. 그래서 타임 슬롯을 이렇게 뭐 좀 정해놓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파형을 달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코드 디비전은 이제 데이터 자체를 동시에 보내지만 인코딩, 디코딩을 특정한 코드를 사용해서 함으로써 이렇게 다 합쳐서 들어와도 내가 원하는 코드만 이제 뽑아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어드밴스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2.11에서 실제로 와이파이를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디테일한 거는 이제 살펴보지 않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컬리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이제 중간에 먼저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약이 셋업이 되면 그 예약을 한 애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컬리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초에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쪽 지금 보고 있는 챕터는 시험 문제는 내지 않을게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지금 여기 CDMA 전까지 뭐 CDMA도 간단하게 설명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모빌리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아둬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일단 모빌리티라고 하는 건 그 디바이스들이 막 움직이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모빌리티가 없는 유저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와이어리스 모드는 상관없어. 늘 같은 액세스 포인트에만 접근해서 사용하면 걔는 뭐 핸드폰이더라도 모빌리티가 없는 거죠. 대신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면 하이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빌리티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유저를 내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앨리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그리고 그쪽으로 패킷을 내가 어떻게 보내주지? 이렇게.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제 첫 번째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예전에 와이어드 네트워크, 사실 와이어드나 와이어리스나 똑같아요. 그 링크가 무선이고 유선인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ISP가 있고 실제로 유저가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나의 IP 어드레스를 ISP로부터 받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랩탑을 들고 학교에 딱 접속을 했을 때 이 학교 ISP로부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IP를 뭐 DHCP로 받든 아니면 퍼머넌트하게 받든 그렇게 나의 퍼머넌트 어드레스를 받죠.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를 받으면 이 ISP는 내가 지금 호스트하고 있는 많은 엔드 유저들은 이런 뭐 203.25. 뭐 71로 시작하는 것들을 하나씩 나눠줬고 이제 밖에한테는 막 광고를 하죠. 야, 너네 203.25.71로 시작하는 건 다 나한테 줘. 그러면 그쪽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다 받으면 내가 알아서 이제 유저들을 찾아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ISP를 바꿨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갔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예 퍼머넌트 어드레스를 원래는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냐면 내가 새롭게 등록을 한 ISP에서 나의 주소를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왜? 롱기스트 프리픽스 매치 방법을 쓰기 때문에
203.25.71. 내가 만약에 30이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 녀석은 원래 있던 ISP는 야 203.25.71로 시작하는 거 다 나한테 보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는 203.25.71.30이면 그냥 나한테 보내. 이렇게 어드버타이즈를 해주죠. 그러면 다른 애 바깥 세상에서는 롱기스트 프리픽스를 매칭시키는 대로 보내기 때문에 30번에 해당하는 패킷은 이쪽으로 잘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우터들은 퍼머넌트 어드레스를 어드버타이즈 해줘요. 나한테 들어온 거를. 그런데 그래서 엔드 시스템에는 아무런 변화도 IP 어드레스 안 바꿔도 돼. 단지 걔네들이 지금 로케이트 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를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그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라고 내가 어드버타이즈를 해준다는 거예요. ISP에서. 그런데 이런 방식을 쓰면 어때요? 모든 모바일 주소를 막 왔다 갔다 하면 얘네들은 새로 받은 ISP들은 내가 받은 그 모바일 주소들을 다 한 디바이스마다 한 엔트리씩을 다 막 어드버타이즈를 해야 되니까 갈수록 라이팅 테이블이 커지죠. 한두 놈이 아니라 막 수천 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스가 증가했을 때 뭔가 안 될 것 같은 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스케일러빌리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니? 라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낸 게 어떤 거냐면 인다이렉션이에요. 여러분들 이 원 레벨 오브 인다이렉션을 넣어가지고 해결을 하는 그 상황들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차례차례 보면 되는데 일단 여기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이 디바이스들이 다른 쪽 영역으로 갔는데 얘들을 내가 다 찾으려고 하니까 얘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뭔가 주소를 업데이트 하는 게 너무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 친구를 영원히 서비스를 해주는 홈 에이전트를 하나 둬요. 자기 원래 네트워크에. 그리고 바깥 세상에서는 늘 이 친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홈 에이전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홈 에이전트가 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인다이렉트 라우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 방식을 볼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의 랩탑이 홈 네트워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여러분들의 홈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는 다 얘가 이 친구를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노트북을 들고 어느 엉뚱한 네트워크에 딱 접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모바일 디바이스는 이제 이 비지티드 네트워크에 있는 포린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광고를 해요. 내가 잠시만요. 이게 IP 주소까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보고 설명하는 게 더 여러분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이것까지만 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공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우리가 여기 47 슬라이드 스케일러빌리티 하지 않아서 내가 인다이렉트하게 어떤 라우팅을 해주는 인다이렉트하게 홈 에이전트를 일단 보내고 걔가 이제 리모트로 보내는 이 방식을 하기 위해서 이쪽 뒤에 예시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어디냐면 여기 6-57번 슬라이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가 홈 에이전트고 이 친구는 포린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홈 에이전트에 접속을 했을 때 퍼머넌트하게 어드레스를 하나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접속을 하면 그 친구,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싶으면 IP 어드레스를 하나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이 노트북을 들고 다른 에이전트로, 다른 비지티드 네트워크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접속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포린 에이전트한테 신고를 하게 돼요. 야, 나는 원래 주소가 128.119.40.186이라는 애인데
지금 내가 너네 네트워크에 와 있다. 알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포린 에이전트는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래? 그러면 우리 네트워크 안에서는 너는 이 주소를 내가 할당을 해줄게. 라고 할당을 해줍니다. 답으로. 그럼과 동시에 이 포린 에이전트는 홈 에이전트한테 알려줘요. 야, 너네 동네에 있던 128점, 119점, 40점, 186이 지금 우리 동네에 와 있어. 이렇게. 그럼 홈 에이전트는 뭐를 알고 있냐면 그러니까 포린 에이전트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친구가 근데 우리 동네에서 쓰고 있는 IP 주소는 이거야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 정보를 홈 에이전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외부 세상에서는 이 친구가 여기에 있다가 일로 간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얘는 그냥 퍼머넌트한 어드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 세상에는 이제 128점, 119점, 40점, 186이라고 하는 주소가 붙은 패킷이 막 이제 오죠. 와서 이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이제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통해서 들어왔겠죠. 그러면 그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야 128점, 119점, 40점, 186 맥어드레스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원래 얘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홈 에이전트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나야 나. 나한테 맥어드레스 이걸로 보내. 그러면 그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이제 이 친구한테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거를 받아서 어디로 보내줘요? 포린 에이전트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포린 에이전트는 그거를 이제 받으면, 그러니까 이 홈 에이전트는 이런 형식으로 패킷을 보내줘요. 그때 보내는 데스티네이션의 주소는 이 친구의 케어 오브 어드레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하는 케어 오브 어드레스가 데스티네이션이 되고 실제의 그 내용은 이렇게 인캡슐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받으면 포린 에이전트는 이거를 뜯어 보니까 128점, 119점, 40점, 186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쪽에다가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린 에이전트는 이 패킷을 받으면 이 패킷을 이 친구가 받아야 된다는 걸 알죠. 포린 에이전트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뭘 전달해줘요? 이거를 전달해주죠. 맞죠? 그러니까 이 랩탑은 원래 케어 오브 어드레스는 내 데스티네이션 주소로 오는 걸 받는 게 아니고 내 주소는 원래 이거니까 이것만 달려있는 그 패킷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저쪽 서울에 있다가 뭐 어디 청주로 왔어도 이런 식으로 홈 에이전트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스케일업을 하진 않지만 그죠? ISP가 다시 애드버타이즈를 해줘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 라우팅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학기 강의는 여기까지 배웠으면 이제 다 마친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 잘해서 잘 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